언노운 아카이브. 오늘은 인류가 지난 50년 동안 속아온 분리수거라는 사기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라벨 하나 떼는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서 내놓으면 왠지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대단한 환경운동가는 못 돼도 이거 하나는 제대로 해서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지구에 덜 미안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보호라고 믿었던 그 행위가 사실은 거대 자본이 설계한 아주 정교한 심리 마취제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믿어온 재활용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거대 석유 자본이 플라스틱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설계한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단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1%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 버려지거나 땅에 묻히고 혹은 어딘가에서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타고 있죠. 어쩌다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게임에 동원된 걸까요? 먼저 수치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플라스틱 90억 톤 중에서 재활용된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으니 거의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재활용이라는 희망 고문을 당해온 셈이죠. 왜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플라스틱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플라스틱마다 들어가는 첨가물과 성질이 수천 가지나 됩니다. 이 미세한 성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 내놓아도 다시 원료로 쓰기에 품질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실제로 페트병 하나를 만들 때도 투명도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수십 가지 화학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이걸 다 분류하는 건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에 가깝죠. 페트병, 배달용기, 빨대, 비닐봉지, 이들은 모두 녹는 점이 다르고 성분이 다릅니다. 이들을 하나로 섞어서 녹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급한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진짜 재활용을 하려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만 가지 종류를 완벽하게 분류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와 세척 비용, 운반 비용을 다 합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냥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훨씬 싸거든요. 현재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보다 평균 30%에서 50% 이상 저렴합니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업들이 굳이 비싸고 질 떨어지는 재활용 원료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씻어서 내놓은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선별장에서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쓰레기장으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재활용이 이렇게나 어렵고 비싸다는 걸 기업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플라스틱 생산 기업들의 내부 문건을 보면 충격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재활용은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플라스틱은 결국 쓰레기가 될 뿐이다 라는 내용이 이미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에게 재활용 마크를 보여주며 분리수거를 독려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개인의 죄책감으로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때 그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환경 캠페인이었습니다. 1971년 미국의 한 환경단체가 만든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원주민이 쓰레기로 뒤덮인 땅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광고였죠. 전 미국인을 울린 이 광고의 슬로건은 오염은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멈출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광고를 만든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댄 배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모빌 같은 거대 석유화학 기업들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인데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정교한 심리 전술을 펼친 겁니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50년 동안 주입해온 것이죠. 기업은 생산을 멈추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더 열심히 분리수거에 매달리는 이 완벽한 구조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실무적으로 실천하는 이 분리수거 시스템의 뿌리는 미국에 있습니다. 1970년 미국에서 제1회 지구의 날이 제정되며 환경운동이 폭발했고 오리건주 같은 곳에서 병보증금법 같은 일회용품 규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88년 미국 플라스틱 산업협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삼각형 마크가 국제 표준처럼 굳어지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여러분이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서 흔히 보는 3개의 화살표가 순환하는 삼각형 마크,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이건 재활용이 되는 물건이구나 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 마크는 재활용 가능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각형 안의 번호 1번부터 7번까지의 숫자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성분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의도적으로 재활용의 상징인 화살표 모양 안에 숫자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크만 보면 안심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거죠. 실제로 3번 PVC나 6번 PS, 7번 아덜 같은 플라스틱은 현대기술로는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독성 물질 때문에 기피되는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화살표 마크를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들을 재활용함에 넣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예쁜 포장지에 싸서 파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석유 기업들은 이 마크 하나로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다라는 거대한 착각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확인하던 그 숫자가 사실은 재활용의 증표가 아니라 기업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도구였던 셈입니다. 한국 역시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우리는 미국의 거대한 석유 자본이 40년 전 짜놓은 재활용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 셈입니다. 재활용 사기극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바로 쓰레기 수출입니다. 선진국들이 분리수거를 통해 모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과거 그 목적지는 대부분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45%를 수입해서 처리해왔죠. 선진국들은 깨끗하게 분리된 쓰레기를 배에 실어 보내며 우리는 재활용 대국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중국이 돌연 쓰레기 수입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더러워지는 걸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러자 전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재활용 공장이라는 이름의 간의 수공업 시설에서 아이들이 맨손으로 선진국의 쓰레기를 뒤집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나머지 90%의 쓰레기는 마을 뒷산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소각됩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정성껏 씻어서 내놓은 햇반 용기가 동남아시아 어느 마을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아이들의 폐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동남아시아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60% 이상이 불법으로 처리됩니다. 선진국들은 통계상으로는 재활용 수출이라고 기록하며 자신들의 재활용률을 높게 잡지만 실상은 오염을 가난한 나라로 떠넘기는 환경인종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깨끗한 거리는 사실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감당하는 고통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종이 빨대 같은 것들이죠.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앞다투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를 도입했을 때 대중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그린워싱, 즉 위장 환경주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이 빨대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종이가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코팅하는 화학 물질은 재활용을 방해하죠. 바이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분해라는 단어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사실 특정 온도의 산업용 퇴비화 시설이 아니면 일반 땅에서는 플라스틱과 똑같이 수백 년 동안 썩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착한 소비가 우리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입니다. 종이 빨대를 쓰니까 플라스틱 컵은 좀 더 써도 되겠지라는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석유 소비의 15%가 플라스틱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며 내연기관용 연료 수요가 줄어들자 석유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최후의 먹거리로 낙점하고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전체 석유 소비의 2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며 기름을 팔 곳이 줄어든 석유 기업들에게 플라스틱은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거나 친환경 플라스틱이 있다고 광고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햇빛과 파도에 깎여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한 알갱이들은 바다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시작해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 결국 우리의 식탁 위에 오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약 5g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분리수거를 해서 보낸 그 플라스틱이 소금으로, 생선으로,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안의 물로 변해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산모의 태반과 갓 태어난 아기의 혈액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뉴스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마법의 단어에 취해 있는 동안 인류는 스스로를 플라스틱으로 코팅하고 있었던 셈이죠.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독극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욕망이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재활용 시장은 사실상 경제적 파산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새 플라스틱 가격이 떨어지고 재활용 업체들은 파산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죠. 우리가 낸 세금이 기업들이 만든 쓰레기를 치우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뒤처리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플라스틱 산업의 본질이라는 증거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로 볼 때 플라스틱 재활용은 이미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단 1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와 물의 양을 계산해보면 과연 이것이 환경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을 붙잡고 더 많은 소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업들은 재활용이라는 화려한 구호를 내걸어 환경 파괴라는 본질을 가리고 우리는 그 구호를 믿으며 오늘도 면죄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의 배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도덕적 만족감이 때로는 거대한 기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대한 권력은 이제 기업이 만든 재활용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산 중단이라는 근본적인 요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10년 뒤 우리가 알던 분리수거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50년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제와 혁신적인 소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9%의 희망을 붙잡고 더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지금처럼 잘 버리면 된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이 더 이상 거짓말로는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성장이 선사하던 풍요의 시대는 저물고 우리가 버린 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죽어가는 지구,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사기극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언노운 아카이브가 준비한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